안녕하세요. 내겐 언제나 강아지입니다. 쿠싱 관련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 반려견이 숨을 헥헥거리고 물을 많이 마셔요.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쿠싱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제사님과 같이 저 또한 8개월 전에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댓글들을 다 읽고 답변을 좀 길게 달아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댓글 외에도 비슷하거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 8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과 함께 반려견 집사님들이 댓글로 주신 질문까지 담아서 쿠싱 증후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이잖아요. 그 말은 저는 수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영상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참고한 자료는 네이버 의학사전의 내용을 검색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반려견 소리가 올해 2020년 3월 26일 강아지 쿠싱 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요. 소리 보호자인 저는 처음 쿠싱이라는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냐면요. 쿠싱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정도의 아주 얕은 지식만 갖고 있었어요. 쿠싱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그런 병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에 소리의 달라진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오늘은 쿠싱 증후군 원인과 검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각 증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강아지 쿠싱 증후군의 원인은 코르티솔이라는 물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코르티솔, 즉 다른 말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말하는 이 물질이 증가하는 원인은 3가지가 있어요. 뇌하수체에서 코르티솔을 많이 만들려고 자극을 보내거나 부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코르티솔을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나 또는 먹는 약 때문에 코르티솔이 많이 생성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쿠싱 증후군 진단 검사를 할 때 쿠싱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 쿠싱이라면 쿠싱의 원인이 되는 게 뇌하수체, 부신, 약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한 검사도 진행합니다. 쿠싱의 원인이 약이라면 약 복용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일을 하고요. 뇌하수체나 부신의 문제라면 코르티솔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쿠싱은 일정 기간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반려견에게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에 매일 약을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부터는 집사님들이 제게 문의해 주신 부분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코르티솔은 에너지 생성에 관련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이라는 걸 배웠죠. 세포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저장해둔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를 해야 합니다. 기니야, 왜 그래? 언니 설명하잖아. 기니, 참아요. 그런데 정상보다 코르티솔이 많아지게 되면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일을 하게 되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반려견의 몸 안팎은 바빠지게 되고요. 몸 안에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단백질, 근육, 간 등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몸 밖에서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더 많이 요구하고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있도록 물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이 있는 반려견은 약을 먹지 않으면 평소의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과 물을 먹게 되는 거죠.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건 우리 집사님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몸 안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분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몸은 세포부터 장기, 피부까지 모두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헥헥거리며 숨을 쉽니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폐의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탄력을 잃게 되는 건데요. 우리 반려견이 뛰는 등 숨이 찬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탄력을 잃은 폐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폐를 위로 들었다 올렸다 해야 하기 때문에 헥헥거리는 숨소리를 집사님들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집사님들도 회사에서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하게 되면 진짜 버겁잖아요. 일이 분해돼서 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올챙이 배가 되고 심하면 실핏줄이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몸무게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탄력이 없어집니다. 특히 복부는 다른 것보다 지방이 많고 잘 쌓이는 곳이죠. 그런데 이 코르티솔은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요. 더 축적하게 해요. 그래서 반려견의 옆모습을 보면 배가 아래로 처져 있고요. 위에서 보게 되면 양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올챙이와 비슷한 모양의 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쿠신병이 더 심해지면 모세혈관도 파열되는데요. 그래서 빵빵한 배에 실핏줄까지 보이게 됩니다. 영상 댓글 중에 반려견 피부에 뭐가 막 많이 나고 털도 막 빠지는 것 같아요 라는 글도 보았어요. 이것도 코르티솔의 영향인데요. 앞서 코르티솔이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했죠. 몸을 구성하고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에 이 단백질이 재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려견의 털, 피부, 장기, 혈관, 그리고 호르몬과 같이 면역 관련 물질을 포함해서요.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이 면역 반응에도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면역이 안 좋아지고 피부에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만약 상처가 생겼다면 피부가 재생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무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후들후들 떠는 듯해요 라는 글도 있었어요. 이것 또한 근육이 분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리 근육이 분해되면 점점 얇아지고 상대적으로 배는 아래로 처지고 지방까지 쌓여서 더 무거워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쿠싱 증후군에 걸리면 심하면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떠는 일이 생겨요. 간혹 살찐 거 아냐 라고 집사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코를 골고 잠을 하루 종일 자요.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라는 글도 있었어요. 네, 피곤해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을 만큼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 정도 빼놓고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 코르티솔은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코르티솔은 간까지 분해시켜 에너지가 되는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간은 몸의 해독작용 등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죠. 몸에 들어오는 물질이 그것이 독이든 좋은 약이든 음식이든 간에 간을 거쳐야만 해요. 그런데 쿠싱병에 걸리면 일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전보다 몇 배나 증가한 음식의 양을 처리해야 하고 간 자체로 분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간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야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계속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쿠싱 검사를 할 때 피검사 항목에 간 수치 체크를 꼭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간 수치는 쿠싱 진단을 할 때나 약 용량을 조절할 때나 쿠싱병을 앓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걱정한 것이 있어요. 이 영상만을 보고 수의사가 아닌 집사님들이 쿠싱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만약 약간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8개월차 쿠싱 치료를 하고 있는 소리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소리는 올챙이 배가 아닙니다. 영상 댓글 아래서 소리의 배는 왜 이렇게 날씬한 거죠? 라는 글이 있었어요. 2, 3kg 되는 말티즈도 적게는 1, 2kg의 체중이 늘어나는 게 이 쿠싱이잖아요. 하지만 소리의 최대 몸무게 증가는 단 600g이었는데요. 실핏줄 또한 지금까지 본 적은 없고요.
600g이 늘어났을 때 배가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약간 일자 형태를 띈 게 그거의 다였어요. 소리의 털은 이전과 비슷하게 빠지지만 자라는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대신 피부 곳곳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좁쌀과 같이 작은 것부터 어떤 것은 콩알 크기만 한 것들이 생겼고요. 그 형태와 모양, 색이 무려 3가지로 나뉠 정도로 각각 다르게 생겼습니다. 피부 아래에는 아주 작은 지방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장 최근에는 꼬리의 중간에도 새로 지방이 잡히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처음 발견하면 저는 발견한 날짜, 크기, 위치, 모양, 색 등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더 쉽게 그리고 더 빨리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헥헥거리며 숨은 쉬지 않습니다. 대신 소리는 산책 걸음이 전보다 확연하게 느려졌어요. 견생 13년 만에 안 하던 코골이를 저는 처음 들었었고요. 이번 쿠싱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은 그 정도 코골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수의사분께 따로 체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도 수의사분께서 나이에 비해 상당히 발달된 근육이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 다르죠. 그리고 현재 간 수치는 ALT는 처음 진단 시 695에서 391까지 좋아졌다가 다시 824로, AST는 처음 진단 시 3500이었는데요. 444까지 좋아졌다가 1121로 나빠졌습니다. 나아진 수치도 비교했을 때 좋은 수치지 결코 간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간 수치가 좋았을 때의 기록을 보고 현재 그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고요. 간은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몇 달째 경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쿠싱 증상 질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글이 쿠싱 증후군 진단 후 관리, 식단, 영양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번 영상에 다 넣으려다가 너무 길어질 듯 해서 다음 영상으로 따로 만들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소리의 식단과 생활, 그리고 영양제가 아닌 쿠싱약을 빨리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본 내용의 의학적 지식이나 더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의학사전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글을 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